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리더십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리더는 무엇일까요? 일단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죠. 소통을 못하는 사람. 네. 독단. 독단. 왜 전제군주, 전제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보통 많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좋은 판단을 할 때는 그 조직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판단에 과오가 생겼을 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한 방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통 장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하지 않는 그 리더는 굉장히 위험하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해안이 부족해가지고 뭘 잘 사리분별을 잘 못해.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괜찮은데 용감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데 용감하고 소통을 못하면 그 조직이 굉장히 크게 위험해지고 최악의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제 총장님으로 역임하시면서 누구와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교수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경청하려고 하고요. 학생들의 얘기는 물론이고 직원들 얘기도 많이 듣고 바깥으로는 동문들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우리 불자들, 스님들 얘기도 저는 주로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전에 역사를 살펴보면 신문고 제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과 왕의 소통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었던 그 제도가 참 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듯 우리가 역사의 사례를 보면 좋은 리더, 나쁜 리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 속 인물을 평가했을 때 좋은 리더를 꼽으세요라고 하면 누구를 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아, 세종대왕. 저는 세종대왕인데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된 발명품이 뭐냐? 한글이라 그래요. 한글이 1등입니다. 한글은 발명품이에요. 한글은 발명품인데 근데 세종대왕이 발명했다고 역사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세종대왕이 어떻게 나라의 정치를 하면서 언어학자도 아닌데 발명을 하셨겠습니까? 세종대왕의 리더십이죠. 세종대왕이 훌륭한 학자들을 모으고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이렇게 발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고 당대의 많은 스님들께서 혹은 그 역대 대대로 내려온 스님들의 언어학적 지식이 사실은 그 조선 왕궁 궁궐 속에 들어가서 왕을 사실은 움직였죠. 그래가지고 스님들께서 그동안에 습득한 이제 언어학적 여러 가지 지식들도 거기에 결합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민 사상에 입각해서 이 백성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문자로 적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예요. 반도체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를 15세기에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획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잘 본뜬 거면 오늘날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는 한글이다. 앞으로 AI 시대에 세계 공용어로 한국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배우기 쉽고 누구든지 세계 공용어로 이렇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글이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당대의 리더가 아닌 거예요. 1000년, 5000년 뒤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자기 당대에서만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100년, 1000년 뒤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혜로운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그 한글을 세종대왕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세종대왕이 어쨌든 총감독이잖아요. 리더는 방향성을 잘. 세종대왕이 향도잖아요. 방향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식 전달 체계 자체가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그 세종대왕님의 그 천리안 같은 리더십이 네, 참- 그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세종대왕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네. 경청을 잘하신 거예요. 소통을 잘하신 거예요. 네. 유학자들이 반대를 했지만 네. 스님들을 다 이렇게 모셔서 스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이 역사서에서는 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스님들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스님들의 흔적이 별로 왜냐하면 유생들이 다 기록하다 보니까. 네.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네. 이렇게 스님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공부해왔던 그런 것들이 다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한글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간행한 게 불경들이에요, 불경들. 왜 사서삼경을 안 하고 불경을 했겠냐고요. 스님들도 정치적으로 네. 왕하고 이거를 해서 우리 불경들이 이렇게 보급될 수 있고 한글로 보급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스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럼 저희는 어렸을 때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발견하실 때 화장실에서 나무의 그 빗살무늬 결을 보고 한글을 발견했다라고 들었었는데 그건 잘못된 지식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세종대왕이 그 참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고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드라마 속에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그 제주도에 그 양관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 양관식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중생 한 분 한 분들이 다 님이라는 그런 대승보살 사상을 잘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의 중요한 특징인 건데 그 대승보살 사상이면 누구나 다 보살이고 누구나 다 부처고 누구나 다 님인 거죠. 그런데 그 양관식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보살이고 님이고 리더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 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님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총장님도 그 폭삭 소가수다 전편을 다 보셨나요?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근데 놀라운 게 우리가 보통 양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남자 되게 멋있는 남자상이다, 남편상이다, 남편상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더상과 양관식을 연관지어서 생각했다는 점이 저는 되게 놀랍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드라마 안에서 보면 여자 주인공이랑 이제 그 학시 아저씨가 그냥 작은 동네 어촌 개장 자리를 두고 되게 막 치열하게 막 경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반장 선거, 뭐 부반장 선거, 아니면 뭐 동네 이장, 뭐 이런 선거들이 되게 경쟁이 치열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두 분 리더포비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리더포비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네. 기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으로 말하면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총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해서 네. 다들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리더 포비아 현상이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치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네. 대학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이렇게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는 대의 정치니까 정치, 뭐 경제 이렇게 큰 문제들은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가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저절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뭐 이렇게 작은 그룹에서의 리더 같은 것들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내가 하는 순간에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공정한 거 중요시 생각하고 내 이익이 침해받는 걸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뭐 대학에서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나한테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그 에고이즘이 많이 작동을 해서 내가 굳이 저거 손해 보는데 뭐하러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사회를 구성하려면 리더가 제일 위에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계층,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의 지위에 따라서 사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리더가 꼭 많이 필요 없는 그런 분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구조가 무너집니다. 삼각형 구조가 무너져서 이렇게 평탄형으로
그래서 리더가 특별히 없어도 SNS에서 서로 동등하게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서 서로 공평하게 의견 나누고 분배하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 소사이어티 안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두 다 평범하고 모두 다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의견 수렴하고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적으로 좀 보면 리더 포비아 현상은 권력이 더 평준화되어 가는 그런 사회학적 고찰로 이게 접근할 수도 있다. 이 리더 포비아 현상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왜 특히 이 현상이 젊은 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날까요? 자기가 높은 책임감 이런 거를 심리적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는지만 사실상 이 문화는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 현상 그러면 누구나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 성과 현상이 좀 많이 위축된다. 그래서 리더 포비아 현상 안에서 뭔가 거부너서 지배적 구조에서 수평적에서 뭔가를 복도화 줄 수 있는 그 조직 문화가 새롭게 탄생돼야 되겠죠. 일을 잘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든지 네. 그것과 좀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이 리더 같은 경우도 뭔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론만 따르게 되니까 왠지 뭔가 리더하기에 두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참 아마 이제 두 분도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니까 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한마디 하시고 싶은데 괜히 내가 한마디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 아니면 왜 괜지 조금 뭔가가 조심스러워져서 그냥 에이 안 하고 말지 이런 상황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꼰대와 리더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 꼰대라는 소리는 소리가 좀 커지더라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세월이 가면서 자연 현상인데 아무래도 들리는 그 소리가 귀에서 조금 약하니까 목소리 톤이 올라가면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걸 좀 왜곡되게 보죠. 그런 분들 할 때 꼰대라는 시각이 가고 또 젊은 층에 이렇게 접근하려면 뭔가 좀 멈칫 그런 게 하는 드니까 내가 꼰대인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꼰대와 리더의 차이 한 끗 차이이기도 한데요. 지위나 직분이 높은 사람이 네.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자칫하면 꼰대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이 꼰대가 되느냐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요. 리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인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리더로서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위가 높거나 직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인 경우 잔소리가 많다거나 간섭이 심하다거나 아랫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윽박지른다거나 하는 사람은 꼰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전가한다거나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의롭지 않다거나 하는 사람은 위에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그럼 슬픈 상사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좀 말하면은 네. 그 각과 을이라 할까? 각과 을에 리더라면은 을의 입장에 가 있으면은 존경받는 리더가 될 거예요. 네. 갑의 입장에 있으면은 네. 좀 꼰대. 지금 현재 그런 그 현상이 나누고 있어서 사찰 주지도 신도 입장에 있어야 훌륭한 스님. 네. 그 신도 위에서 있으면 군림하는 스님 이렇게 평이 되니까 네. 가급적이면 저희 시도 우리 사찰에 이제 그 좀 음악도 이게 자연적에 틀어놓고 또 요즘 동물 그 문화도 가깝게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이래서 지역 사회와 잘 소통하고 돌아가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꼰대란 소리를 덜 듣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 사회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학생을 이제 모셔야 된다. 그래야 꼰대가 안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인지 아세요? 저도 뭐 강의를 하지만은 뭐 총장님 들으시면 어떤가 모르지만은 5분 늦게 강의하고 5분 빨리 늦게 마치고 아주 그 평가가 좋게 나옵니다. 수업 빨리 끝내주는 교수님들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이 빨리 퇴근시켜주시는 상사, 칼퇴시켜주는 상사가 최고의 리더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여튼 강의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심리를 해가 몰입하는 강의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또 만약에 직장의 근무자들도 좀 뭐 그 시간 하루 중에서 좀 몰입하고 또 자기가 마치는 시간에 적절하게 마친다면 좋겠죠. 그러나 전체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지켜야만이 또 회사나 조직이 굴러갈 수 있죠.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저녁 미팅을 하시다 보시면 퇴근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실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 퇴근을 못 하시면 이제 보좌하시는 분들도 퇴근을 못 하시게 되잖아요. 제가 나쁜 상사입니다. 제가 원래 교수 시절부터 네. 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한 4시에 정도면 일어나거든요. 요즘에는 4시에 일어나는데 뭐 다른 제가 별 취미가 없고 그러니까 일찍 학교에 옵니다, 원래는. 그냥 5시에도 오고 6시에도 오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총장이 되고도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비서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서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서 뭐라고 지시하냐면 나 혼자 있어도 좋으니 5시가 되면 다 퇴근해도 괜찮다. 네. 빨리 퇴근하셔도 된다. 그래도 비서실장님도 안 하시고 팀장님도 안 하시고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찍 퇴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퇴근해도 되는데 진짜로 퇴근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진짜 약속을 하셨으니까 총장님실에서는 일찍 퇴근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만 하면 되지 유비쿼터스 사회잖아요. 언제 어디서 다 일하면 되는 거지 굳이 총장실에서 굳이 시키고 네. 하지 않아도 자기 일 있으면 일찍 퇴근해도 된다. 네. 저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네, 우리 총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직원분들 배려도 하시고 이제 눈치도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스님도 별반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또 우리 불교 사찰에는 종무소라는 곳이 네. 있잖아요. 우리 스님도 혹시 제자 스님들이나 아니면 종무소 직원분들의 눈치를 살피시는지 어떠신가요? 네, 그 아무래도 사찰 주지 소임 리더로서 네. 그 눈치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찰 일이 이 단순한 일이지 싶어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또 일이 몰릴 때는 몰립니다. 초하루, 뭐 사실 하루 한 달 내내 밀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이 몰리기 때문에 그 몰리는 시간에는 종무사가 정신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 많고 또 신도님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종무소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주지로서 옆에 가다 보면은 좀 미안한 마음이 많고 또 눈치를 보죠. 왜 그러다가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지만은 뭐 눈치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눈치를 본다는 게 대의를 위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소위는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 몫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하시다 보면 그래도 언쟁이라든가 뭐 사소한 그런 게 발생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스스로가 화를 내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잘 안 내고 제가 화를 내면 그거는 방편. 그거는 딱 방편으로 쓸 때만 화를 내고 이 화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딱 1년에 몇 번 이렇게 화를 내곤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하고든지 그걸 서로 놔두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빨리 해결해야지 서로 감정이 편하다. 집에서도 그래서 부부싸움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더라도
빨리 풀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학교에서도 네. 누구하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참다 보면 오히려 그게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잘 풀고 일단 하고 빨리빨리 푸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마음의 응어리를 푸시는 스님만의 전략이 뭘까요? 일단 뭐 제가 받는 쪽에서는 승가니까 스님들은 수행한 그 이력으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제가 쪽에는 아무리 빨리 다가가서 자신의 어떤 스님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 것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차후에라도 네. 또 이런 결과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쪽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도 좀 쉽게 빨리 풀고 가는 쪽입니다. 네, 역시 뒤끝없는 사람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복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분 같은 경우 내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점을 노력한다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판단을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총장이 만기칠람 못합니다.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고 집에서는 아예 내 판단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네. 그렇듯이 학교에서도 네. 우리 주요 스태프들이 총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듣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총장은 여러 가지 신경을 다 쓸 게 아니라 큰 신경만 쓰면 됩니다. 네. 작은 신경, 루틴한 것들은 다 밑에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분들의 얘기를 잘 들으면 꼰대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총장이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친히 지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서 되게 겸손하게 나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본질은 저는 직원을 믿습니다라는 식으로 뜻이죠. 저는 들리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스님께서는 나는 꼰대 스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점을 노력합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네, 있으세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MZ 세대들이 하고 있는 문화, 그 문화에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줄 서는 걸 탈피했습니다. 저도 예약을 하고 커피를 찾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의 어떤 언어, 그다음에 문화, 이걸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아주 다가가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배우려는 자세로 네. 함께 소통하겠다. 네.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논할 때 딱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리더의 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리더상도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정된 시대에는 상식적인 리더가 필요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갈등도 심하고 분열도 심하고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의 덕목, 리더상은 뭘까요? 네, 선거의 운영은 네. 그 안건에 대한 가부를 대중의 무려 결정하는 갈마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할 적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자의 뜻이 아니라 대중 공리체로 이끌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왼팔이 오른팔을 때린다. 응? 또 오른팔이 왼팔을 때린다. 네. 그러면 왼팔만 아픈 게 아니고 오른팔만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몸 전체가 다 아픈 거죠. 네. 그러니까 여는 야를 내가 아닌 타로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야도 여를 내가 아닌 타로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분별된 생각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을 공격하면 나만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상처를 입는다는 그런 공생의식이 이 철학적 기반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를 분리한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좋은 정치는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아주 뼛속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함께 다 잘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전부 다 가지려고 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 이러다 보면 상대방도 또 거기에 반발을 하게 되고 권력을 빼앗길까 봐 예산을 많이 못 가질까 봐 또 상대방도 저렇게 하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양보를 하고 내가 먼저 페어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나라 사랑하는 길이고 국민 사랑하는 길이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맞아요. 네. 이런 것 같아요.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정반합의 논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정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정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냥 정반 그 자체를 너무 중요시 여겨서 본질적인 정반의 역할, 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갈등, 어떤 보면 의견 대립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왜곡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성공적인 리더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항상 탁월한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팀 쿡이라는 유명한 팔로워가 있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미래를 상상을 한다면 그 팀 쿡이라는 사람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자,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떤 팔로워를 좋은 팔로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무슨 실천 운동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훈련이 어떻게 많이 됐냐면 생각을 많이 하는 훈련을 많이 한 편이에요. 젊어서부터 이렇게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창작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미지네이션 역량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총장이 되기 전이나 총장이 되고 나서도 저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내 혼자 아이디어는 절대로 이 정책으로 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은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나의 아이디어는 곧 너의 아이디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의 아이디어는 곧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말을 아이디어에서 유디어로, 유디어에서 위디어로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위디어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행정적인 실무 능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한테는 좋은 팔로워가 그런 행정적인 실무 능력을 갖춰가지고 실제로 정책으로 해서 아웃풋이 실제로 나오게 해주는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 거죠. 맞아요. 상상력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네. 아웃풋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조합이면은 뭐 학교에 그래도 좀 이런저런 도움이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총장님께서 또 기발한 아이디어 내신 거 하나 들었거든요. 패션쇼에 가나서 논할 때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막 내셨거든요. 그게 꼭 저는 실현됐으면,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자, 그럼 우리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늘 견해에는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상대를 존중하고 진실로 가고자 하는 그 흔들림 없는 방향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비평은 있어도 네. 인격을 비방하지 않는 팔로워가 좋겠죠. 네. 기왕이면은 이 빡빡한 현실에서 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네.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처럼 그렇게. 네. 그러면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가 되실 겁니까? 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더랑 팔로워의 관계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연인이라든가 부부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보는데 옛날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이제 막 이제 연인 관계로 하면서 너는 내가 왜 좋아 했을 때 그 여자가 대답했던 게 You complete me 이 말을 했거든요. 너는 나를 완성시킨다. 그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점을 보완해주는 팔로워가 그쵸 리더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줄 수 있는 팔로워가 되게 이상적인 리더와 팔로워의 네, 관계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장님께서 하신 것도 그리고 저한테도 네. 사실은 좋은 팔로의 또 다른 측면은 네. 그 비서실에 그런 기능을 부여했는데 레드팀이다. 네. 당신네들은 레드팀이다. 총장한테 쓴소리를 해야 된다.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총장이 지시하는 거를 다 그대로 묵묵히 잘 수행하는 게 좋은 비서가 아니라 총장이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앞에서 면전에서 아니라고 과감하게 얘기해라. 그러면 총장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면 내가 잘 이렇게 따를 테니까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해라. 그래야 총장이 판단을 잘못하지 않는다. 총장이 판단을 잘못하면 물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총장이 판단 잘못하면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결제를 해놓고 이게 아니네. 이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장이 최종 판단하기 전에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이분은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분은 이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우리 비서실에서도.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레드팀에 의해서 관철되지 못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그런 게 많으신 있죠. 100건이 뭐 넘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네. 분은 뭐 석좌 교수로 임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은 특임 교수로 임명하시면 안 돼요. 좀 불안합니다. 네. 총장님 너무 모험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학교가 잘못하면 네. 흔들립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실 이제 비서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많이 해줘야지. 총장은 이렇게 저렇게 빨리 학교를 발전시켜서 뭘 잘하고 싶다 보니까 의욕이 과잉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여주는 팀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역시 이제 이 리더와 팔로워의 궁합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요즘 핫한 이슈인 ESG 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 리더분들도 ESG 경영, ESG 아이디어 이념에 대해서 하나의 화두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의 목을 차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세계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ESG 경영을 표명했어요. 왜 하필이면 ESG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지구 환경이 인간의 어떤 소비 행태 변화를 해가지고 통제가 어려운 지경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반해 가지고 소비를 줄이고 제로 웨이스트 확산을 해 가지고 미래 세대의 사업을 공생적 ESG 붓다 경영이 이제는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불교 문화를 보면 2500년이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고 ESG 경영은 어찌 보면 최근에 하나의 경영 트렌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그 안목이 저는 되게 놀랍거든요. 네네. 그래, 이거는 이제 연기사상입니다. 연기사상인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에 그 인연생기 원리에 따라 가지고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공생주의 가르침입니다. ESG 경영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환경, 사회적 통합과 그다음에 지배구조이죠. 그래서 이를 실천하는 게 바로 공생적 ESG 부탁 경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윤재웅 총장님 또 ESG 경영을 아마 시도하시려고 아니면 시도해야만 하는 위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대학에는 네. 그 기본적으로 ESG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네, 있어요. 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배분도 다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를 어떻게 하면 아낄까?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까?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부터 ESG 경영 철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불교 종립대학이다 보니까 더 그런데 더 열중해야 되는 게 불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중생계 전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계 전체를 다 한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복과 파괴의 대상, 개발의 대상,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함께 스님 말씀대로 연기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치시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치시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반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날 기후 이상도 오는 거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한 몸인 건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세대가 특정한 자원을 막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지구를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재앙을 과보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옛날 상태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네.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 이제 두 분 답변이 다 부처님으로 어찌 보면 종결되는데요.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로 많은 제자와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랐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스승이시자 동시에 또 어찌 보면 리더셨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 부처님은 어떤 리더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그냥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요. 부처님은 훌륭하신 교수님이고 훌륭하신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을 하시니까 법을 설하시니까 법을 설하시는 분인데 요즘 말로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일타 강사다. 일단 아주 최고의 설법을 하시는 분이다. 네. 그 최고의 설법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 자체가 고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근기에 맞게 눈높이 교육, 눈높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근기가 약한 하근기의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든가 네. 또 근기가 높은 분한테는 또 아주 오묘한 설법을 이렇게 하신다든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수용자에 맞춰서 이 주요한 메시지를 아주 적확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몇 번만 들으면 금방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금방 예류과에 들고 금방 이렇게 높은 깨달음에 얻게 되는데 오늘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죠. 그 시대부터 우리 부처님은 맞춤형 교육을 해오신 해오셨죠. 완전 선구자신 것 그 같습니다. 대기설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셨던데 네. 그게 오늘날 교육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게 오늘날 필요하니까 학교 교육은 균질화되고 일반화된 교육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양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떨어지는 아이가 있고 그 교육 과정이 시시한 아이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루핑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법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부처님 같은 경우 우리 선지 스님 가슴 속에는 정말 크게 다가올 리더 스승님이실 것 같은데 우리 질문이 참 애매해요. 그죠?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처님은 어떤 리더신가요? 인도 순례에서 그죠? 우리가 부다의 생명정 중 부다의 길을 걷다를 직접 몸소 걸어보면서 이 환경에 이 길을 당시께서는 아마 우리보다 더 악조건의 복장, 악조건의 어떤 생활, 그다음에 우리는 신발이 튼튼하잖아. 그 당시에 신발도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중생을 위해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항상 저한테는 내가 흔들릴 때 항상 부처님이 바라보면은 바로 존경하신 분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렇게 먹먹해 하시는 걸 네.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불자로서 부처님을 상상하면 약간 등대 같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등대를 보면 위험에 있는 처한 배들을 위해서 직접 등대가 찾아가거나 나서지는 않지만 멀리서 그 자리에서 고요히 불빛을 비춰주면서 배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 뭔가 어머니 같은 그 큰 품으로 네. 등대같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같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부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끄셨을까요? 아마 그 부처님께서는 네. 대화와 방편으로 올곧은 방향성을 제시하셨을 겁니다. 그 방향성은 모두가 수긍되는 해결의 방점을 찍었을 겁니다. 오랜 가뭄으로 국가 간의 물 전쟁의 중재에서 피보다 물이 소중한가의 가르침처럼 혼란은 대화와 타협뿐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보는 니드가 아주 나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네. 우리 시대에 오셨다면 네. 이를테면
부처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AI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지금 한국 이 정치 무대에 한 군데 이렇게 탁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상상을 해보면 맞아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다. 싸움이라고 하는 건 다 부질없는 거고 우리 서로를 결국은 갉아먹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거고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 사람의 탐진치 이런 에너지를 잘 살피셔서 그 사람이 감화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잘 말씀을 하셔서 설득을 시키실 거다. 정치인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렇게 부처님 같은 거룩한 그런 인격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실제로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나라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말리십니다. 이 나라를 침략하면 왜 안 되는가? 막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도 하시고 예,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셔서 그런 무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왕들이 부처님의 법 앞에서는 굉장히 고분고분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륜성왕이시죠. 네. 예, 그런 분이 전륜성왕이신 거죠.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 공생, 상생 통합을 위해서 아까 레드팀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뭐 또 다른 수행법이 있으신가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100년 못 살고 또 그 왕들이 세운 나라가 1000년 이상을 못 갑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다 로마 제국도 기껏해야 뭐 많이 가서 1000년 가고 이제 뭐 중국의 많은 왕조들이며 많은 국가들이 1000년을 못 가는데 이상하게 부처님이 세운 나라 소위 말해서 승가 공동체 승가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하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2600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온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당부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칠불쇄론, 칠불퇴론, 뭐 이런 말로도 하는데 7가지 하지만 않으면 이런 것을 7가지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될 거다, 지속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7가지 법칙, 승가가 쇠하지 않는 7가지 법칙 이렇게 이제 2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7가지 법칙을 쭉 나열해 보면 다 통합을 해보면 결국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화합이고 하나는 정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승가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다 이렇게 공동체에 다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화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한데 정진이 없으면 화합도 사실은 유야무야 되는 거고 화합이 없는 정진은 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 내부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런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좀 줄여서 어떻게든지 결과는 화합. 결과는 화합으로 나와야 된다. 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도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화합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네. 그래서 권력을 가진 분, 대통령이 되신 분, 권력을 가진 이런 어떤 정당 이런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전부가 화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나는 정말 이민 가고 싶어. 맞아요.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야 좋은 정치다. 네. 국민 좀 감동시켜 주십사. 네. 이렇게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진정한 리더의 자세 그리고 공존을 위한 리더십에 대해서 논해봤는데요. 자, 제가 생각한 리더십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저는 좋은 리더란 인복이 많은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복이 타고난 것도 있고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결국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인복이 많은 분이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뜻을 모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질의 근본이 인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아이고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네, 함께 하신 이 시간이 어땠나요? 이렇게 꿋꿋이 앉아 계시기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아니 어떠셨나요? 의자도 좋고 네. 또 시의성도 있고 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분열과 적개심의 어떤 그런 구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마음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선지 스님께서도 먼 길 오셔가지고 ESG 경영, ESG 리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 어떠셨나요? 리더라면은 좀 대화, 그다음에 소통을 하면서 좀 협력하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께서 장시간 동안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진심을 담으셔가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논해주셨는데요. 이 진심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전달이 되어서 좋은 리더자를 선택을 하고 또 나 또한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나 또한 올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고민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